뭐 이런. 정확합니다. 네, 이게 특히 뭐 이제 엔진 소리 들으면 진짜 무슨 고장난 세탁기 소리처럼 드르륵 거리면서 가더라고요. 아, 진짜 그렇구나. 네네. 전략 미스가 나오면서 또 역시 또 페라리 또라리라는데. 네, 또 상황이 이런 만큼 지금 베르스타펜의 은퇴 맞아요. 얘기 지금 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아, 정말 은퇴할까요? 지금 분위기라면 안녕하세요, 원투피니시입니다. 요즘 F1에 새롭게 입문하신 분들 정말 많아졌죠? 처음에는 선수와 팀을 익히고 용어와 규칙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바빴는데 이제는 경기의 흐름을 읽고 전략을 보고 각종 뉴스까지 챙겨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부터는 그랑프리가 끝난 뒤 결과만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흐름과 맥락, 그리고 패독 안팎의 뒷이야기까지 조금 더 깊게 나눠보는 F1 팟캐스트를 새롭게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원투피니시 핀레인 토크인데요. 앞으로 이 시간을 저와 함께 채워줄 든든한 파트너 F1 크리에이터 엔젤 지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인스타에서 F1 보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지원님 유명하시잖아요. 뭐 거의 준 연예인? 네. 민망합니다. 네, 그래도 인스타그램 안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우선 저를 모르시는 분들께 저는 이제 국내에서 F1의 저변을 넓히려 노력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에서는 F1 입문자 컨텐츠를 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레터를 통해서는 기술 분석과 그리고 레이스 리뷰를 조금 다루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F1 입문 초창기에 지원님 뉴스레터 매주 구독하면서 네, 진짜 너무 재밌게 보고 도움 많이 받았는데 또 이렇게 팟캐스트 파트너로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진짜 영광입니다. 저야말로 영광이고 사실 저도 레이스 끝나면 항상 원투피니시님 이제 유튜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지원님은 F1에 어떻게 입문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입문 계기가 많이들 되게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2019년에 그 넷플릭스 드라이브 투 서바이브 시즌 1 보고 이제 바로 입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21시즌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당시 그때 해밀턴 팬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21시즌에 되게 슬펐고 그래서 22시즌 초반에 살짝 건너뛰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2시즌 이제 후반부터 다시 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쭉 보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발행까지? 맞아요. 그 약간 오타쿠가 조금 성덕이 된 느낌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원투피니시님은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어요? 저도 똑같이 넷플릭스 본능의 질주로 유입한 케이스고요. 네네네. 뭐 그 당시에는 경기를 보진 않았고 그냥 각 팀과 선수들이 너무 이제 스토리가 매력적이어서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이제 팔로우하는 정도였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경기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매주말 이제 F1 그랑프리 챙겨보고 있는데 아내도 같이 보고 싶다고 작년부터. 네, 근데 이제 설명하기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졸지에 이렇게 유튜브까지 하게 된. 애처가신데요? 아닙니다. 네. 여보 보고 있지? 네. 지원님 인스타그램 보니까 얼마 전에 중국 그랑프리 직관 다녀오셨던데. 맞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일단 2주 전에 다녀왔고요. 네. 작년까지는 꼭 이제 직관을 가셔야 돼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굳이 안 가도 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근데 올해 이제 26년부터 규정이 저희가 싹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할 거지만 이게 실제로 가속력이 붙은 게 딱 눈앞에 딱 보이니까 확실히 작년에 직관하는 것보다 올해 직관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파워 유닛으로 되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좀 팀들이 몇 팀이 있잖아요. 네네. 특히 뭐 이제 스턴 마틴 팀 엔진 소리 들으면 진짜 무슨 고장난 세탁기 소리처럼 드르륵 거리면서 가더라고요. 진짜 그렇구나.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소소한 재미를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느끼고 와가지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저도 이번에 일정이 안 돼가지고 못 갔는데 이번에 중국이랑 일본 가까워서 많이들 가셨잖아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 DM으로 저한테 뭐 현장 사진 영상 막 보내주시는데 진짜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도 그래도 올 시즌에 유럽 그랑프리 한번 도전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 여름방학 이후에 좀 날 살짝 조금 선선해지면 그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비싸긴 한데 뭐 그래도. 그쵸. 여보 나 가도 되지? 아니죠. 근데 원투피니시님 사실 원래 유튜브에서 얼굴 공개를 안 하셨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주변에 원투피니시님이랑 같이 이렇게 팟캐스트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 얼굴 공개 안 하시는데 어떻게 이번에 하신다라고 하냐 막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들었는데 혹시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얼굴을 굳이 공개할 필요가 그전에 없었어요. F1 네네. 관련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드는 사람이니까 네. 굳이 뭐 얼굴 드러낼 필요 없었고 네네. 그리고 또 이번에 F1에 새로 입문하신 분들이 뭐 르클레르나 사인츠, 뭐 러셀처럼 잘생긴 선수들 때문에 F1에 환상 갖고 입문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근데 이제 제가 얼굴 딱 까면 갑자기 환상 그런 게 깨지면서 이제 구독 취소 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네 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네. 좀 더 이제 다양한 컨텐츠로 이제 구독자님들이랑 소통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서요. 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투피니시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올 시즌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대규모 규정 변경이 적용된 2026 시즌이 마침내 개막했고 벌써 3라운드까지 치러졌습니다. 팬들 반응은 생각보다 재밌었는데요. 추월 반응이 많아져서 보는 맛이 있다. 혼전이 펼쳐지는 게 오히려 흥미롭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반면에 또 너무 인위적이다. 마리오 카트 같다. 이런 불만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지원님이 느끼신 2026 규정의 첫인상 한 줄로 표현하자면요. 일단 한 줄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이제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잖아요. 그럼에도 조금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은 여러 가지 모드가 생겼잖아요. 저희 뭐 네. 스트레이트 모드니 뭐 오버테이크니 그리고 네. 배터리가 들어오면서 약간 정말 게임 같은 양상을 띠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고요. 어쨌든 배터리 통해서 추월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실 호주 그랑프리가 뭐 아시겠지만 추월이 잘 일어나지 않는 서킷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이제 추월이 75회나 늘어나는 것만 보더라도 네. 확실히 그러니까 재미 측면에서는 조금 승기를 잡았으나 근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조금 고칠 게 좀 많다 정도가 지금까지의 소감입니다. 제 첫인상은 확실히 볼거리는 늘었는데 네. F1 특유의 느낌이 좀 옅어졌달까?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드라이버들이 최대한 늦게 브레이킹을 하거나 맞아요. 네, 아니면 고속 코너를 막 최대한의 속도로 질주하거나 아니면 뭐 타이어 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이제 차이를 만들어냈는데 올 시즌 들어서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이 그 드라이빙 자체보다는 그 배터리 관리, 맞습니다. 에너지 관리에 좀 더 치중됐다는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액션이 많아졌고 뭐 볼거리는 더 많아지고 시끌벅적한 느낌인데 막상 뜯어보면 우리가 알던 F1다운 승부인가? 뭐 이런 느낌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완전 공감하고요. 확실히 이제 배터리 충전, 배터리 관리가 홍기에 관건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 충전도 한 랩에 딱 한 번만 충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충전을 해야지 원하는 출력을 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당연히 이제 이 에너지 관리가 경기 성패에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조금 인위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시는 게 올 시즌 파워유닛의 전기 모터 비중이 증가하면서 졸지에 F1이 에너지 관리 대회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FIA가 이렇게 될 걸 모르고 규정을 바꾸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FIA랑 F1 공식이 이렇게 에너지 관리를 중요시하게 생각한 거에는 한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더 많은 휠투휠 레이싱. 그러니까 F1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이제 추월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휠투휠 레이싱을 좀 많이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바뀐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파워 유닛을 개발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 특히 MGU-H 이런 걸 좀 없애면서 조금 더 이제 엔진 개발 비용을 좀 낮추자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F1이 그래도 자동차 산업 그 모터스포츠의 가장 최전방에서 이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그런 스포츠였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도로만 보더라도 지금 전기차 다니고 있는데 F1이 이런 걸 안 하면 어떡하냐라는 이런 거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조금 바꿨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언뜻 들어보면 되게 좋은 말이긴 한데 네. 이게 규정을 만든 사람의 논리고 실제 또 현장에서 또 체감되는 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각 팀의 드라이버와 감독들 대체로 올 시즌 규정에 대해 좀 부정적인 반응이죠.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고요. 한마디로 다들 이제 인위적인 레이싱이 됐다라는 거로 맞아요. 이제 한 줄 요약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노리스는 뭐 페이크 드라이빙이다. 이거는 페이크다라고 했고 막스 베르스타펜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이거는 스테로이드 맞은 포뮬러이다. 맞아. 그리고 만약에 이런 추월과 재추월이 재밌다면 당신은 레이스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모든 사람을 까기도 했고요. 거의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이 지금 이 상황을 반기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대체로 평가가 안 좋단 말이죠. 그래도 혹시나 이제 바뀐 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 새로 바뀐 규정이 너무 좋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있다. 뭐 이렇게 말한 목소리들은 좀 있어요.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루이스 해밀턴은
오히려 지금 규정이 더 레이싱답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뭐 차마다 스타트 성능도 다르고 에너지 전략도 다르고 뭐 레이스 전개도 더 예측이 안 되니까 뭐 이런 변동성이 오히려 더 흥미롭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샤를 르클레르도 뭐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퀄리파잉은 확실히 예전보다 어색해졌고 맞아요. 뭐 드라이빙 감각만 놓고 보면은 예전보다 못하지만 네네. 뭐 그래도 레이스에서는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공격과 수비의 흐름이 왔다 갔다 바뀌니까 전략적으로는 새로운 재미가 뭐 생겼다고 할까? 뭐 그런 반응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모든 문장, 모든 단어 다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추월이 정말 많아졌기 때문에 그냥 깊게 보지 않는 관중들 입장에서는 재미는 확실히 작년보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재미가 인위적인 이제 부분에서 만들어졌다는 재미라는 게 지금 논란인 것 같고요. 그죠? 네. 그 뭐 전략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어떤 코너에서 빌드업을 하면서 라인을 이제 그리면서 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전략보다는 내가 그 7번 코너에서 어떤 식으로 브레이킹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이제 회수할 것인가가 맞아요. 네. 전략의 핵심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게 진짜 레이싱인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레이싱을 하는 게 과연 F1일까에 대한 담론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약간 저는 이 과도기인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규정 변경이 적용된 첫 해인 만큼 아직은 팀과 선수들, 뭐 팬들까지도 새로운 규정에 대한 적응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번 2026 규정에서 파워유닛만큼이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액티브 에어로잖아요. 맞아요. 네. 뭐 겉으로 보면 되게 미래형 기술 같아요. 뭐 이제 코너에서는 열리고. 다운포스를 늘리고 직선권에서는 드래그를 줄이고 되게 언뜻 보면 기존의 DRS보다 훨씬 더 뭐 진일보한 기술처럼 보이는데 막상 이제 패독에서의 반응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2026년 규정 변경에서 뭐 다른 거 뭐 부스트니 뭐 오버테이크니 그것보다 저는 액티브 에어로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프론트윙 싹 열리면서 그러니까. 가는 거가 너무 멋있어요. 멋있고. 네네. 근데 일단은 이 액티브 에어로가 사실은 이 차량을 그 조향하는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해요. 특히 스트레이트 모드 같은 데서 열고 다닐 때 그 에어로 밸런스가 생각보다 많이 불안정해가지고 드라이버가 이제 조향을 할 때 상당히 불안감을 많이 느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이제 드라이빙을 한다라는 점에서 이것도 굉장히 조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주 그랑프리에서 피아가 뭐 스트레이트 모드를 이 구역에다 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팀들의 이제 피드백을 받고 여기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그렇죠. 바꾸고 그리고 다시 팀들의 피드백을 받고 다시 번복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만큼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안정된 뭐 기술이라거나 그런 규정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액티브 에어로는 뭐 혁신적인 기술 뭐 이렇다기보다는 아직은 가능성과 부작용을 이제 동시에 네, 안고 네. 있는 뭐 실험적 장치에 네.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각 서킷별로 이제 스트레이트 모드 구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액티브 에어로도 처음인데 네. 서킷마다 느끼는 그 주행 질감도 각각 다를 거니까 매 경기마다 이 액티브 에어로 적응하는 것도 엄청 고생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올 시즌 드라이버들 진짜 정신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번에는 시즌 개막전이었던 호주 그랑프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첫 경기라 기대도 정말 컸고, 뭐 실제로 기억에 남는 장면도 정말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막전 최고의 장면을 꼽자면 아무래도 슈퍼 클리핑이 아닐까. 아, 네, 뭐 이게 퀄리파잉에서도 그랬고 레이스에서도 그랬고, 아이고. 네 원래라면 이제 차가 쭉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갑자기 이제 속도가 확 죽어버리는 느낌. 줄어들어가지고. 막 윙, 뭐 이런. 정확합니다. 네, 이게 직선에서 한 개까지 밀어붙이는 게 이제 F1 보는 없었죠. 맛인데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지원님은 개막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페라리 전략. 아, 페라리 팬이시죠? 이게 진짜 할 말 많습니다. 네. 네, 일단 농담이고요. 그 2026 시즌을 처음으로 이제 뚜껑을 열어본 그 기념비적인 그랑프리여가지고 그냥 호주 그랑프리 자체로도 그냥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추월이 작년 시즌에 비해서 75회나 늘어났다라는 점 네. 자체도 되게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호주 그랑프리는 호주인 드라이버들과 되게 인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러니까요. 피아스트리는 아예 시작도 못했고 뭐 옛날 마크 웨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도 호주 그랑프리에서 제대로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그러니까요. 낸 맞아요. 드라이버들이 없는 만큼 여러모로 특수한 성격을 가진 서킷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진짜 피아스트리가 이번에 그 저주를 좀 깨주길 바랬는데. 그러니까요. 네. 언젠가 깨지 않을까요? 피아스트리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런 징크스 같은 게 하나 있어야지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랬으면 뭔가. 좋겠어요. 근데 뭐 이따가 저희 맥라렌 좀 이야기할 거긴 하지만 조금 요원하진 않을까 싶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개막전에서 가장 인상적인 또 하나의 장면은 메르세데스의 독주였는데요. 맞습니다. 뭐 퀄리파잉에서 러셀이 나홀로 천상계 기록을 작성할 때는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네. 깜짝 놀랐죠. 네, 2위와 차이가 뭐 0.5초 이상. 뭐 기존에는 뭐 0.001초 뭐 이렇게 차이 그쵸. 났는데 0.5는 네, 이게 너무 압도적이어가지고 네. 또 레이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메르세데스 듀오가 혼자. 원투피니시를 또 차지하고 뭐 강력할 건 알았지만 예상보다 너무 압도적이었단 말이죠. 네.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그 메르세데스의 왕조, 뭐 메르세데스 강점기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징글징글했죠. 네네. 그러니까요. 그 하이브리드 시대의 최강자였잖아요. 메르세데스가. 그래서 당연히 파워 유닛을 개발을 하는데 굉장한 노하우가 있었던 팀이고요. 그리고 파워 유닛에 맞춰가지고 바디워크를 이제 같이 싱크를 잘 맞춰가지고 완벽한 차량 하나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점에서 지금 메르세데스는 이제 그 싱크가 굉장히 잘 맞아서 퍼포먼스를 잘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드라이버 조합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은 게 이제 러셀 플러스 안토넬리 조합이 지금 메르세데스 독주를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금 메르세데스는 파워 유닛도 좋은데 네, 뭐 차체와의 밸런스도 좋고 네, 뭐 맞습니다. 드라이버 조합도 완벽하다. 네, 한 박자. 이게 다 갖추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죠? 그래서 이제 삼각별 벤츠인가 봐요. 아 그렇구나. 그런가 봐요. 메르세 팬이시죠? 네,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개막전에서 메르세데스와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던 페라리의 활약도 네, 맞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데요. 페라리 팬이시죠? 네, 페라리 팬입니다. 네, 레이스 스타트 정말 또 강력했고 르클레르와 러셀의 뭐 치열한 각축전도 되게 초반에 네, 엄청 볼만했어요. 있었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전략 미스가 나오면서 또 역시 또 페라리 모습이 또, 네, 또 이런 아쉬운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네. 버추얼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타이어를 다들 교체하는데 페라리만 트랙에 남아 있었고 네, 그쵸. 두 번째 버추얼 세이프티카 상황에서도 또 타이밍이 안 맞긴 했지만 네. 결국에 또 트랙에 남아 있으면서 해밀턴이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들어갔어야 됐다.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했고 뭐 전문가분들도 이제 전략 미스가 아니었다면 르클레르가 좀 더 높은 네. 순위를 차지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네, 말하기도 네, 했는데 네. 왜 페라리는 항상 전략팀이 문제일까요? 뭐 자기들도 이거 알고 있지 않을까? 바수로 감독님 저희 초대하면 안 될까요? 팟캐스트. 감독님 오세요. 네. 아니 사실 바수로 감독님이 아니라 그전 이제 비노토 감독부터 좀 그쵸, 데리고 네. 와가지고 같이 맞아요. 이제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뭐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이 전략팀을 다 잘랐어요. 다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전략 아무리 이제 AI가 그 시뮬레이션을 잘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최종 의사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인력이 지금 동반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팀이니까 팀에 분명히 의사결정할 때 철학이 작용될 거고 거기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이 모든 게 다 겹치니까 어쩔 수 없는 실수가 나오는 게 아닐까. 그리고 사실 다른 팀도 다 실수를 하는데 유독 맞아요. 팬인들이 굉장히 많고 팀 라디오라든지 중계도 페라리만 비춰주니까 그 실수가 유독 조금 커 보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페라리는 뭐 워낙 상징적인 팀이고 그만큼 외부 압박도 많이 받을 거고 그러니까 작은 실수가 더 크게 보일 수밖에 그쵸.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페라리 내부 입장에서는 안전한 선택, 뭐 무난한 선택을 하려다가 오히려 그쵸. 레이스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뭐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뭐 그런 네, 거죠. 보수적인 것 같아요. 네네네. 좀.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또 페라리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근데 또 이 페라리 전략팀 욕하는 맛에 또 티포시 합니다. 재밌잖아요. 네. 아 왜네 뭐야 뭐 이러면서 네, 같이 메르세데스는 실수를 안 해요. 그렇군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메르세데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또 하나가 중위권 팀들의 활약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특히 하스의 버먼과 알핀의 가슬리가 개막전부터 매경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록을 보면 베어만이 호주에서 7위를 했고 중국에서는 무려 이제 5위를 했고 이제 스프린트 포인트를 또 땄고요. 가슬리는 알핀이잖아요. 알핀인데 지금 다 포인트를 따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알핀의 가슬리를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보고 싶은 게 사실 알핀 차량 개발이 지금 잘 된 상황이 아니에요. 알핀이 지금 근본적으로 리어가 좀 불안정해가지고 오버스티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인데 가슬리가 진짜 차의 멱살을 잡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조향을 하면서 한 개까지 차를 밀어붙이면서 지금 포인트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 봐도 가슬리가 진짜 베테랑 드라이버고 그 팀이 어려울 때 가슬리 소년가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알핀의 딱 소년가장 가슬리. 맞아요.
그거를 지금 딱 여시에 보여주고 있고 초반에 알핀이 가슬리 덕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해석하고 네, 있습니다. 확실히 가슬리가 지금 진짜 잘하고 있어요. 베르스타펜도 막 계속 이제 저지하면서 그죠? 그러니까요. 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올 시즌 순위 예측 저도 했을 때 네. 알핀과 하스를 이제 중위권 최강으로 저도 놓고 보긴 네. 했었는데 저는 그 확실히 하스가 이번 시즌에 그 차 베이스가 너무 좋은 것 같다. 이 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만들어졌죠? 뭐 베어머니 하스의 신차에 대해서 뭐 그레이트 베이스 라인이라고 네, 표현했을 네, 네, 정도로 차체의 베이스가 너무 좋고 뭐 실제 레이스를 보면 좀 그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차가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안정적이고 긴 레이스 거리에서 타이어와 에너지 관리에서도 빠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컨챔 4위인가? 네, 4위. 네.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데요? 그렇죠. 하스가 4위하는 날이 오다니 이게 진짜 이제 두고 볼 일이죠. 네. 근데 뒷심이 항상 조금 부족하기는 그렇긴 한데 했지만 맞아요. 이거는 말이 네. 안 된다. 하스가 지금 아직까지로는 이 세 경기 보여준 걸로 진짜 네. 중위권 최강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확실히 들긴 해요. 네, 그럼 이번에는 시즌 2라운드였던 중국 그랑프리로 중국.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중국 그랑프리 역시 이야기거리가 정말 많았던 주말이었죠. 무엇보다 안토넬리의 첫 우승 그리고 해밀턴의 페라리 이적 후 첫 포디움. 포디움 갔죠. 굉장히 큰 화제였고요. 네. 여기에 두 사람과 함께했던 레이스 엔지니어 보노까지 포디움에도 올라가면서 그때 진짜 감동이었죠. 네, 꽤나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주호님 이때 중국 그랑프리 현장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TV 중계로 보는 것과는 느낌이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네. 뭐 현장에서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어떤 게 있었나요? 이거는 내 TV로 보신 분들도 똑같은 관전 포인트셨을 것 같은데 페라리 휠트윌이 맞아요. 끝장이었잖아요. 네. 저 사실 피트 근처고 그 코너 1, 2, 3번 근처여가지고 이게 보였는데 진짜 치열하게 배터리 썼다가 추월했다 이게 보이니까 너무 재밌었고 근데 이게 TV에서 비춰준 것보다 더 많았어요. 사실 그런 휠트윌이 많아서 그냥 관중석에서는 다 얘기가 나왔어. 저거 지금 페라리에서 말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거 너무한데 싶을 정도로 휠트윌이 많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TV에서 안 비춰준 건데 아우디랑 캐딜락의 피트스톱이 처참했어요. 그러게요. 그게 막 체감으로는 거의 한 10초, 한 7초 이상 저는 프론트윙 가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피트스톱 실수가 한 번 난 게 아니라 계속 났어요. 피팅 할 그래요? 때마다 났는데 이게 페라리 휠트윌 보여준다고 캐딜락이랑 아우디 피트스톱 실수한 걸 안 보여주더라고요. 현장에서는 되게 조마조마해서 다 같이 관중석에서 어떻게 막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나중에 찾아보니까 힐켄베르크가 피트인 잘못해가지고 망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아우디 그래도 참 기대되는 팀인데 그죠? 아쉽습니다. 거기에 이제 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뽑은 그 중국 그랑프리의 한 장면은 네. 저의 최애 드라이버이기도 한 사인츠. 사인츠 제일 좋아하세요? 네, 사인츠 좋아합니다. 아, 네, 저의 최애인데. 페라리 때부터 네, 좋아하셨죠. 페라리 때부터 좋아했는데 사인츠가 포인트를 얻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 윌리엄스가 너무 시즌 초반부터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쉐이크다운 때는 차도 못 만들고 못 나갔잖아요. 프리시즌이나 뭐 개막전에도 워낙 처참했어가지고 네. 포인트는 당분간 사실 요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인츠가 깜짝 포인트를 네. 또 획득하면서 지금 굉장히 떨어진 팀의 사기를 좀 진략시켜주는데 효과가 있지 끈이다, 않았을까. 또.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호님은 중국 그랑프리 마치고 공항에서 윌리엄스 팀 감독 바울스, 만났다면서요? 네.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출국장 딱 들어가 문 열리자마자 처음으로 딱 본 게 누구였냐면요. 로슨이었어요. 리암 로슨? 네. 오. 문 열자마자 리암 로슨이 딱 있는 거예요. 오. 근데 로슨 옆에 딱 보니까 린드블라드가 딱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거 미쳤다 해가지고 핸드폰을 딱 키니까 이제 보안 요원 찍지 말라고 해가지고 출국장이었으니까. 네네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러면서 가고 이제 뒤에 사람 오니까 밀려서 가고 있는데 가슬리가 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가슬리 하니까 눈 마주쳤어요. 외쳤어요? 네. 성덕이다. 어쨌든 너무 좋아하는 이제 F1 드라이버들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어쨌든 줄 서야 되니까 가고 있는데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옆에 바울스 있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새벽 1시 정도였거든요. 바울스가 있는데 너무 젠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진 같이 찍어도 되냐고 하니까 사진 다 찍어주시고 이제 출국줄에 있는데 사진 찍고도 계속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윌리엄스 아시잖아요. 그쵸, 계속 전화 그쵸. 오겠죠 네. 뭐. 그래가지고 출국장에서도 일하시는 모습 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였어요. 팀 관계자들을 가까이서 보려면 이제 레이스 끝나고 공항으로 가면 되겠군요. 새벽에 가시면 되고요.
같더라고요. 아, 네. 새벽에 그 사람들 많이 없을 때를 가는 것 같고, 근데 약간 이제 다른 얘기인데 피아스트리도 봤거든요. 그래요? 근데 피아스트리는 중국 보안 요원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아. 다른 게이트로 가는데 이제 린블라드랑 저기 가슬리랑은 다 지금 줄 서서 들어가는데 아. 피아스트리만 싹 들어가는 하위권 팀의 거예요. 서름인가? 우리 전용기 하나 주지. 그러니까요. 네. 메르세데스는 전용기 타고 다 같이 가고 그러니까 이제 말이에요. 조금 거기서 약간 좀 차이가 느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중국 그랑프리에서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로웠던 장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페라리의 팀 내전이 있었죠. 네네. 네, 루이스 해밀턴과 샤를 르클레르가 레이스 내내 거의 포디움 한 자리를 두고 맞붙는 그림이 나왔었잖아요. 그쵸. 뭐 실제로 F1 공식 채널도 이걸 에픽 배틀이라고 표현했을 네. 정도고, 르클레르도 뭐 경기 후에 재밌었다라고 네. 표현하기도 했었고, 근데 저도 재밌긴 했는데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이래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단 말이에요. 네네. 같은 팀 두다가 이렇게 오래 싸우는 게 너무 좀 리스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렇게 팀들끼리 붙는 장면이 유독 좀 페라리가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올 시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근데 본인들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에픽 배틀이었다, 음. 즐거웠다. 인터뷰에서도 둘 다 이제 웃으면서 이걸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문제 생기지 않았고 뭐 파파야 룰 같은 거 없잖아요. 페라리는. 그리고 클린 배틀 했으니까 뭐 저는 둘이 행복했다니까 거기서는 뭐 이렇게 의견 더할 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드라이버들이랑 팬들은 재밌었을지 몰라도 이게 팀 입장에서는 두 선수 모두 안전하게 최대의 포인트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팀 오더 내리고 타이어나 에너지 관리하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견해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팀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개입하는 건 저는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이 개입의 정도를 이제 어느 정도로 하냐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엔지니어, 뭐 팀 감독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그라운드 룰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정말 스포츠맨십에 의거해서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는 없는데 뭐 파파야 룰처럼 지난번에 너가 희생했으니까 이번 퀄리파잉에서 너가 늦게 나가 이런 식의 조금 불합리한 거는 제 기준에서는 상식선을 살짝 벗어난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티포시로서 페라리 선수들 잘하고 또 이렇게 둘이 이렇게 치열하게 배틀하는 거 너무 좋긴 한데 뭐 그래도 작년 맥라렌 듀오처럼 둘이 싸우다가 누가 하나 사고 나지 않았으면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조마조마하거든요. 한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래도 저희는 드라이버를 믿어야죠. 가장 베테랑 탑티어 드라이버 2명이니까 안전하게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국 그랑프리에서 또 새로운 규정이 경기를 망쳤다 뭐 이런 말이 나온 사건이 네. 있었는데요. 바로 르클레르가 스프린트 퀄리파잉에서 겪은 에너지 운용 문제였죠.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엔진 시스템이 본인 스스로가 혼란을 겪어가지고 잘못 이제 나온 거거든요. 이제 르클레르가 이제 랩 초반에 에너지를 많이 써버려가지고 백스트리트에서 어쨌든 에너지 이제 고갈이 나가지고 원하는 만큼의 이제 퍼포먼스를 못 낸 상황이 이제 그 결과예요. 그래서 이건 르클레르의 잘못도 아니고 이제 엔진 시스템의 혼란 때문에 르클레르가 랩을 망친 거고, 르클레르도 그러고 이제 팬들도 똑같이 그러면 이제 퀄리파잉의 의미가 뭐냐. 퀄리파잉은 이제 한 랩에 모든 걸 다 쏟아 넣어서 차의 한계까지 밀어붙여서 이제 기록을 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엔진까지 개입이 되면 이게 좀 도대체 퀄리파잉의 의미는 뭐냐라는 이제 함의가 계속 이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에 배터리나 뭐 에너지 관리 때문에 선수들이 지금 한계 주행을 못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왜 지금 팀과 선수들이 올 시즌 규정에 대해서 퀄리파잉만큼은 최악이다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누군가는 새 규정에 적응하면서 한계까지 달리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동안 혼자 완전히 다른 싸움을 벌이고 있는 팀도 있었죠. 네, 바로 에스턴 마틴입니다. 에스턴 마틴. 네, 에스턴 아니 마틴. 성적이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뭐 시즌 초반 상황만 놓고 보면 뭐 거의 재앙 수준에 가까운데. 맞습니다. 네. 대체 에스턴 마틴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에스턴 마틴이 이제 문제인 거는 에스턴 마틴이 자체적으로 파워 유닛을 개발을 한 게 아니라 혼다랑 같이 합작으로 지금 파워 유닛을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지금 개발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차량의 퍼포먼스가 지금 나지 않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어박스는 혼다가 만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제 실버스톤에서 에스턴 마틴이 만들었는데 이거 일단 싱크 잘 안 맞고 거기에 이제 차체 밸런스 거기서도 이제 안 맞는 거, 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차체 문제에서 이제 진동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배터리가 정말 손상될 정도로 이제 진동이 와가지고 파워 유닛에 출력도 안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진동 문제가 있으니까 진동을 해결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출력을 더 줄여서 하니까 애초에 그냥 뭐
최하위권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네, 진짜 총체적 난국이에요. 에스턴 마틴도 2026 시즌 준비를 오래전부터 했을 텐데 네. 그럼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에스턴 마틴은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 혼다랑 파트너십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사기를 약간 당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일단 보도된 자료만을 따르면 일단 혼다가 2021년에 F1에서 철수를 하면서 이제 그때 엔진을 만들었던 인력을 그대로 놔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로 다 옮겼대요. 그래가지고 엔진을 만들던 핵심 인력의 30%만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을 혼다가 끝까지 숨겼대요. 숙련 인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작년 11월에 11월? 네, 그걸 알았는데 근데 왜 이게 작년 11월에 아니야? 듀딜리전스 하잖아요. 보통 네네. 이제 회사에서 그거를 그럼 에스턴 마틴이 잘 하지 않았던 건 거죠. 어쨌든 숨긴 것과 그리고 에스턴 마틴도 일을 약간 띄엄띄엄 하는지 이런 관장의 콜라보 때문에 지금 엔진 개발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에스턴 마틴은 지금 거의 혼다한테 사기 맞은 거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환불도 안 솔직히. 되고 지금 그죠? 차량의 성능도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지금 아닌 아니죠. 것 같고 네. 다행인 건 지금 이제 세 경기 동안에 주행거리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단 네. 말이죠. 네. 모쪼록 에스턴 마틴이 올 시즌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네. 빨리 좀 경쟁력을 그래서 갖추기를. 재밌잖아요. 네, 너무 따로 놀면 좀 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네, 좀 민망하죠 좀. 그리고 알론소가 이제 나이가 조금 있잖아요. 맞아, 알론소 이렇게 보내면 안 돼. 그러니까요. 알론소 한번 좀 포디움 가는 거라도 그러니까, 봐야 되는데 맞아요. 이제 아빠 됐잖아요. 네, 얼마 전에. 네. 그래서 좀 알론소 잘하는 거 좀 보고 싶은데 좀 네. 아쉽습니다. 미션 33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포디움이라도 한번 네. 올라가기를 네. 네, 바라봅니다. 네, 방금 저희가 에스턴 마틴의 시즌 초반 위기 짚어봤잖아요. 근데 또 패독에서는 또 하나의 굉장히 흥미로운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바로 아우디의 팀 프린시플이었던 조나단 휘틀리가 에스턴 마틴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건데요. 휘틀리 하면 사실 레드불 황금기를 맞아요. 이끌었던 뭐 운영 쪽의 핵심 인물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휘틀리가 20년 동안 레드불에 있었던 핵심 인력이었고 20년 동안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군데를 다 돌고 그래서 F1의 생리를 굉장히 잘 아는 적임자라고 생각이 돼요. 에스턴 마틴에 가는 게 약간 확정은 아니고 약간 패독에서 나온 좀 소문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아우디를 이제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밝힌 바는 없는데 이제 비노토가 하는 말이 팀에서 설득할 수 없던 개인적인 이유였다라는 것을 봐가지고는 그 퇴사를 막을 수는 없었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같이 팀을 만들면서 초반 장기 맞아요. 플랜을 함께 세웠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나간다는 게 진짜 뼈아픈 어떤 이탈일 텐데 네. 사실 에스턴 마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기는 찬밥도 막 가릴 입장이 아니란 말이죠. 아니죠. 네, 지금 팀 전체가 흔들리고 있고 뭐 혼다의 새로운 프로젝트도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뭐 휘틀리 같은 사람이 와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 얼마를 주고라서도 충분히 네. 데려올 것 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네, 완전 동의하고요. 휘틀리가 약간 어떻게 보면 육각형 인재 같거든요. 규정 해석도 굉장히 탁월하게 하고 리스크 매니징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이 삼박자를 갖춘 인물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나요. 어쨌든 지금 아드리안 뉴이가 에스턴 마틴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엄청 신봉하면서 따르고 있대요. 근데 지금 어쨌든 엔진 개발 안 되고 팀 약간 멸망으로 가고 있고 하니까 그쵸, 약간 그쵸. 운영 쪽의 리더십을 딱 잡고 있을 분이 왔으면 딱 좋겠는데 그게 휘틀리가 적임자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저도 그 휘틀리의 리더십을 되게 인상적으로 봤는데 네. 그 넷플릭스 본능의 질주 이번 시즌에 맞아요. 휘틀리가 이제 자우버에서 네, 지금 보여줬다. 보톨레토 이렇게 잘 케어하고 하는 거 봤잖아요. 네네. 부드러운 리더십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에스턴 마틴으로 간다 하면 혼란스러운 팀의 분위기를 그 특유의 또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네. 잘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제발. F1 팀이라는 게 결국에는 빠른 차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팀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네. 그거를 어떻게 잘 해결하는지 그 네.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에스턴 마틴에 휘틀리가 간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반대로 또 아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장기 플랜을 새로 좀 짜야 되는 입장이니까 좀 가슴이 아프네요. 네. 과연 조나단 휘틀리의 향후 행보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이번 시즌 가장 지켜봐야 할 뉴스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라운드 일본 그랑프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메르세데스의 강세가 이어졌고 특히 키미 안토넬리가 중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2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는 아예 챔피언십 선두까지 올라갔어요. 네. 심지어 일본 우승으로 안토넬리는 역대 최연소 챔피언십 리더 네. 기록까지 세웠죠. 지호님은 안토넬리 상승세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국내외 할 것 없이 안토넬리를 이제 미래의 월챔감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도 무척이나 동의를 하고 안토넬리가 06년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F1에서 딱 이제 2년 차. 근데 F1 차량은 그 노하우가 쌓이면 쌓일수록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구조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력 빨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거에 비해서 안토넬리가 바로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그냥 천부적인 재능이라고밖에 저는 해석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약점은 조금 있는 드라이버예요. 가령 마지막 이제 일본에서 스타트에서 밀렸잖아요. 폴로 시작했는데 6등까지 한 번에 쭉 떨어졌죠. 맞아요. 그게 이제 초반에 안토넬리가 과욕을 부렸대요, 본인이. 클러치 조작을 과하게 해가지고 리어에 아직 그 타이어에 열이 오르지 않은 상황인데 과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퍼포먼스가 이제 안 난 거죠.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이제 추월을 이제 5대를 허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안토넬리도 본인이 이제 클러치 조작은 본인이 미숙하다. 이건 내가 개선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면서 인정을 하면서 이걸 좀 이제 잘 해보겠다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저도 뭐 안토넬리가 언젠가 챔피언이 될 상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토넬리가 그러니까 챔피언을 넘어서 F1의 아이콘, 해밀턴이나 베르스타펜처럼 네, 뭐 그런 존재까지 올라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현재 메르세데스에서 러셀이 더 완성된 드라이버이긴 해요. 확실히 실력도 그렇고 안정적이고 경험도 많고. 근데 메르세데스가 그리는 그림은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토넬리는 어린데 성적까지 좋아. 외모도 좋아. 네, 스타성까지 갖췄어. 스타성이 생각보다 크죠 또. 그래서 단순히 그냥 실력 있는 신인 수준이 아니라 약간 안토넬리가 세대 교체의 지금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메르세스는 지금 당장의 팀 중심은 러셀이지만 결국엔 멜세의 미래 그리고 F1의 미래로 안토넬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토토가 괜히 그렇게 무리해서 올린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러셀이 안토넬리랑 거의 10년의 차이가 나니까 10년이면 세대 교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러셀은 베르스타펜 네, 그런 지금의 세대에 편입되어 있고 그 다음 세대는 아마 이제 안토넬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안토넬리가 지금처럼만 해주면 뭐 해밀턴이나 막스 뒤를 이을 F1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조만간 급부상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지금 아직 선수를 안 고르신 분들 계시면 안토넬리 저점 매수 타이밍입니다. 출식인가요? 네, 안토넬리 지금 잡으세요. 네, 일본 그랑프리 얘기할 때 맥라렌의 반등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호주에서는 피아스트리가 레이스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중국에서는 아예 두 차 모두 출발조차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돼서 또 영상까지도 만들었었단 말이죠. 네, 일본에서는 분위기가 확실히 달랐습니다. 피아스트리가 메르세데스 사이를 비집고 2위까지 올라오면서 맥라렌이 이제야 제대로 된 레이스를 시작하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야 조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싶었는데 아쉬운 게 이제 중동 경기 취소로 이제 맥라렌의 그런 약간 상승세였는지 아니었는지 확인을 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게 조금 아쉬웠고 중동 잠깐 쉬니까 아마 한 달 동안 차량을 더 잘 개발을 해서 마이애미부터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서 이제 페라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뭔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일본 그랑프리 보면서 메르세데스를 위협하는 팀이 페라리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다만 메르세데스가 6월 규정이 좀 손봐지고 나서 이제 파워유닛이 어떤 성능이 될지가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맥라렌 역시 메르세데스 파워유닛을 쓰니까 그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죠. 자기들도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월, 6월에 맥라렌이 전력을 다시 회복하고 컨스트럭터 2위 싸움 더 나아가서 뭐 챔피언 경쟁도 잘 해나가게. 그래야지 재밌죠, 솔직히. 그렇죠, 맞아요. 작년까지 4강 구도가 이렇게 치열하게 막 맞붙는 그림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일단 조금. 1등 정해져 있고 2등끼리 맞붙는 그림도 좀 아쉽긴 해요. 그죠? 네, 뭐 규정 첫 해니까 뭐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맥라렌은 분위기가 살았다지만 레드불은 지금 거의 초상집 분위기죠. 시즌 초반부터 계속 힘겨워하고 있고 일본 그랑프리에서는 특히 충격이 컸습니다. 뭐 베르스타펜이 퀄리파잉에서 Q2에서 탈락, 레이스에서도 결국 8위에 머무르는 정도였고 많은 팬들이 뭐 레드불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나 하고 놀랐는데 레드불 초상집이죠. 레드불은 초상집인데 근데 레드불의 지금 문제가 본인들도 지금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셋업을 못 찾아서가 아니라 파워 유닛의 신뢰성부터 그리고 이 파워 유닛과 차체와의 그 밸런스
그리고 이걸 못 맞추니까 셋업을 당연히 찾을 수가 없는 문제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맥라렌이라든지 다른 팀들은 한 달 휴식이 되게 이제 재정비의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다들 되게 반가워하는데 레드불은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라 우린 트랙 데이터가 더 필요한데 실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것을 지금 한 달 동안 얻지 못해서 오히려 더 마이애미에서 고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가장 큰 불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레드불의 앞날이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런 만큼 지금 베르스타펜의 은퇴 맞아요. 얘기 지금 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정말 은퇴할까요? 지금 분위기라면 높은 확률로 하지 않을까 어떡해. 싶어요. 그러니까요. 베르스타펜 없으면 제 생각에는 F1 팬들 많이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높은 확률로 하겠다라는 이유가 베르스타펜 인터뷰를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베르스타펜이랑 제일 친한 이제 네덜란드 언론에서도 이제 며칠 전에 나온 건데 베르스타펜이 저는 이 패독의 모든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제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했고 그 질문이 당신 은퇴할 거냐라는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일본 그랑프리에서는 어떤 기자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저는 매일 아침 지금 일어날 때마다 내가 이 레이싱을 해야 된다는 걸 스스로 설득하고 있대요. 내가 F1을 왜 해야 되는지 설득을 하고 있다고 내키지 않아 하잖아요. 지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요. 저희 약간 회사 퇴사 시그널 올 때 있잖아요. 내가 오늘 회사를 가야 되나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런 고민하잖아요. 네. 지금 그거를 지금 베르스타펜이 겪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은퇴 기울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 부정적인 뉘앙스를 계속 펼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걱정입니다. 막 진짜 F1 은퇴하는 게 아닌가. 내고 가겠죠. 뭐. 네, 왠지 막스 덕후 아내를 위해서 저도 조만간에 내고 레이스 있는 가이드를 그럼 내고 만들어야 될것 레이스로 이제 같습니다. 내고 유튜브 하시는 건가요? 네,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그랑프리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네, 올리버 베어문이 콜라핀토를 피하는 과정에서 대형 사고가 났고 이로 인해 패독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터질 게 터졌다. 네. 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말 예측된 사고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가는 차가 배터리를 충전한다고 속도를 줄이고 뒤에 차는 추월을 하기 위해 가지고 배터리를 방출하고 있는 상황이면 전속력으로 가고 있던 상황. 네, 당연히 속도차가 이제 좁혀지면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 사고가 저는 정말 크게 안 터진 게 천운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만약에 그 상황이 슬립스트림 상황이어가지고 바로 이제 콜라핀토 차량 일직선으로 뒤에 붙어 있었거나 아니면 그게 런오프 구역에 아예 없던 정말 좁은 코너였거나 이 서킷이 시가지 서킷이었다라고 하면 베어만이 그냥 쩔뚝거리면서 나오는 거는 아마 상상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 같아서 굉장히 심각한 사고였고 예측된 사고였다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정말 뭐 운이 좋아서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닐까 뭐 이런 네네. 생각이 들 정도의 사고였어요. 네. 그래서인지 FIA도 일본 그랑프리가 끝난 뒤에 몇 시간이 안 돼서 바로 입장을 맞아요. 냈죠. 네, 네. 4월 회의를 통해서 관련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실제로 그럼 어떤 내용들이 좀 손봐질까요? 일단은 보도된 것들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에너지 총 함도를 8메가줄에서 6메가줄로 이제 줄이자. 어쨌든 총 함도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충전을 이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충전 함도를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아예 에너지 출력도 지금 350인데 200인가까지 한번 줄이는 방안도 지금 고민이 되고 그러니까 있다고 지금 내연 하고요. 기간의 비율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번 사고가 뒤에 등이 제대로 안 들어가지고 출력할 때 말고 이제 회수를 할 때도 등 뒤에서 보이잖아요. 네. 그게 잘 보이지 않아서 났던 사고였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표시를 하는 그런 규정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트가 깜빡하는 게 이제 잘 안 보여서 네, 네, 그랬다는 네, 거죠. 네, 네, 네. 지금 이번에 새로 바뀐 라이트 시스템이 그러니까 지금은 빨간색인데 이게 색깔을 바꿀 수 있대요. 네,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색깔 뭐 이렇게 노란색, 파란색 바꾸면서 좀 표시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예, 네, 생각도 그쵸. 드네요. 모쪼록 4월 FIA 회의를 통해서 올 시즌 규정의 여러 문제점들이 잘 정리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F1 2026 시즌이 한 달간의 경기 일정을 마치고 갑작스럽게 5주 가까운 휴식기를 보내게 됐습니다. 원래라면 이제 바레인, 사우디를 거치면서 초반 흐름이 좀 더 이어졌어야 하는 건데 일정이 비면서 팀들 입장에선 예상 밖의 긴 정비 시간을 갖게 됐어요. 뭐 그렇다면 이 휴식기 이후 시즌이 어떻게 바뀔지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데 다 같이 이제 다시 차량 개발을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애미가 새로운 개막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희가 앞서 좀 언급을 했었던 약
팀 중하위권의 뭔가 경쟁 구도가 조금 더 이제 탄탄해지고 경쟁력이 생기는 것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애미쯤 가면 다들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 원래 하잖아요. 그래서 상위권 팀에서도 얼마나 업데이트를 성공적으로 가지고 왔느냐가 조금 보이는 그런 분수령이 되는 그랑프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페라리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네. 네, 지금 뭐 팀 프리시퍼린 프레데릭 바스르가 마이애미에 우리 엄청난 걸 갖고 올 거다. 뭐 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프리시즌 테스트 때부터 선보였던 회전식 리어윙, 네네네. 케밥. 마카레나 윙이 네. 도입이 됐을 때 성능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맥라렌이 솔직히 저는 제일 기대가 되고요. 레드불이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한 달 동안 해결할까? 그거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국 이번 봄방학은 단순히 뭐 레이스가 없는 공백이 아니라 각 팀이 2026 시즌의 방향을 다시 설계하는 시간이라고 봐도 되겠죠. 마이애미가 끝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판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5월에 열릴 마이애미 그랑프리 순위 예측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이걸 가지고 이벤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마이애미 그랑프리 레이스 순위 1, 3, 5, 7, 9위를 저희가 한번 맞춰보는 거죠. 왜 근데 홀수로 하셨어요? 그냥 이게 순서대로 하면 왠지 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상위권과 하위권 조합 그런 의미셨구나. 각각 어떻게 좀 사람들이 생각하는지에 관심도 좀 가고, 그래서 한번 1, 3, 5, 7, 9위를 네, 좋습니다. 예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많이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해서 진 사람이 구독자에게 선물을 쏘는 걸로. 좋아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일단 뭐 저부터 예측해보자면, 저는 일단 마이애미 그랑프리 1위 러셀. 네, 러셀 네. 지금 이 갈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러셀은 아마. 그리고 3위 피아스트리 보고 있습니다. 맥라렌이. 네, 맥라렌이 일본 그랑프리 보니까 잘할 것 같아요. 네. 또 피아스트리 보고 있고, 5위 해밀턴 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페라리, 맥라렌 왔다 갔다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맥라렌이 좀 더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페라리의 해밀턴 5위로 보고 있고요. 네, 7위 베어먼. 네. 아쉽게 일본 그랑프리에서는 레이스에 좋은 성적 못 냈지만 네. 그래도 지금 충분히. 앞에 두 라운드 보면은 베어먼은 계속 그 정도 수준에서 점수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위는 저는 보톨레토 아우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님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마이애미 하면 이제 옛날 노리스가 랜도 노 윈스라고 해가지고 그죠. 그 약간 불운의 사나이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깬 게 마이애미였잖아요. 그죠, 2024년에 네, 그래서 뭔가 마이애미 하면 약간 맥라렌이라는 이미지가 살짝 있기는 한데 생각을 해보면 페라리가 항상 되게 이를 갈고 왔었어요. 마이애미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엔 페라리에 좀 힘을 실어주고 싶어가지고 1위는 르클레르 한번 갔으면 좋겠고요. 한번 우승 보고 싶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지금. 우승이 많이 고플 거예요. 네. 그래서 르클레르 하고 이제 3위는 저는 안토넬리 생각합니다. 2위가 러셀일 것 같아가지고 3위는 그러면 안토넬리일 것 네네네. 같고요. 그다음에 5위가 노리스. 맥라렌 정도가 올 것 같아서 노리스. 그다음에 7위는 가슬리가 저는 계속 잘해줬으면 좋겠어가지고 7위 정도면 훌륭할 것 같고, 그 다음에 9위는 저는 훌켄버그 좋아해서 사실. 훌켄버그 좋아하시는구나. 네, 훌켄버그 잘생겨서 좋아하고요. 잘생긴 사람 좋아하네. 네, 맞아요. 네, 다 그렇죠 뭐. 네. 그래서 훌켄버그가 포인트를 조금 따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훌켄버그 9위 가보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이애미 그랑프리 순위 예측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스 최종 결과 1위, 3위, 5위, 7위, 9위를 예측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정답을 맞춘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26 시즌 초반을 돌아보면서 새 규정 이야기와 팀별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판도 변화 가능성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원님 오늘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아직까지 되게 긴장되고 있거든요. 사실 정말 긴장을 많이 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누군가와 F1에 대해서 딥하게 이야기 나눈 경우도 처음이거든요. 간단한 뭐 인터뷰식으로 해가지고 한 2-번 정도 나간 적은 있지만 이렇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를 한 경우는 저는 처음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처음으로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판이 깔린 것도 처음이어서 솔직히 저는
전 지금 아직까지 너무 긴장이 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F1에 대해서 이렇게 딥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 자료 조사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원님과 달리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엄청 긴장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지원님이 이제 대선배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네, 또 힘이 되고 아주 편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는 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희는 재밌었어요. 근데. 네, 우리 엄청 떨면서 했는데. 네, 네.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시대의 F1은 분명 낯설었습니다. 기술은 더 복잡해졌고 레이스의 양상도 많이 달라졌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F1에 열광하는 이유는 여전히 같습니다. 가장 빠른 차와 가장 뛰어난 드라이버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치열한 드라마 때문이겠죠. 이제 5주간의 공백기 동안 각 팀들은 다시 숨을 고르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트랙 위에 돌아올 텐데요. 다가올 5월의 새로운 경쟁 구도에서 과연 누가 미소를 짓게 될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핀네임 토크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투피니시 크리에이터 김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